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생각의 근은 인문학,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지난주, 이번주는 철학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정용찬 글, 그림 이진아, 출판사 을파소. 생각이 크는 인문학 뭘까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만나고 연결하고 분석하며 성장하는 빅데이터와 인간 이야기. 여기 이 책의 제1장에선 알파고는 이세돌 기사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2장에선 빅데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3장에선 나는 내가 어젯밤 어디서 무얼 했는지 알고 있다. 제4장에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빅데이터. 5장에선 데이터를 보는 눈이 필요해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사서 봐도 좋고 빌려봐도 좋아요. 생각이 크는 인문학 빅데이터. 자,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 빅데이터 시대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알아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공기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처럼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데이터랍니다. 데이터는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되면 데이터는 더욱 중요해질 거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데이터로 남게 되었죠.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만 해도 기록이 남고 길거리를 나서면 CCTV나 교통카메라에 찍히죠. 정말이지 다양한 데이터가 대규모로 빠르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아서 추천해 주기도 하고 재난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빅데이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며 인공지능 컴퓨터가 가전기마다 부착되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겠죠. 하지만 빅데이터 환경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 왔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많은 것들을 빅데이터의 판단에 맡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는 오히려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무심코 보낸 문자나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시를 받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자원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며 활용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 책은 우리 가까이 다가온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잘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책이래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따져보고 빅데이터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도 살펴보았어요. 또 빅데이터 시대에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았죠. 이 책을 통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을 키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용찬 작가는 이야기했네요.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2016년 3월 전 세계가 주목한 놀라운 대결이 펼쳐졌죠?
바로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컴퓨터였어요.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 단순히 주어진 규칙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술을 인공지능, AI라고도 한답니다. 기억해 두세요. 빅데이터, 기술 개발의 선구자, 구글. 우리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구글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1998년에 설립되었으니 20년도 채 안 되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2017년 11월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라고 해요. 1위는 애플,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글 검색 사이트는 미국 검색 시장 점유율의 80%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죠. 심지어 구글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답니다. 우리는 흔히 구글을 검색 사이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구글은 여러 가지 첨단 사업을 펼치는 회사예요. 유튜브라는 인기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자동 번역 시스템과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사업에까지 나서는 등 미래 첨단 산업이라면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는 회사죠. 자동 번역 시스템이나 무인 자동차 개발, 대체 에너지 사업이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설명했듯 자동 번역 시스템도 많은 양의 문서를 빠르게 대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무인 자동차도 도로 상황이나 다른 자동차의 상황 등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처리해서 판단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지금의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처리해야 하거든요.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하죠.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 자동차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인 자동차는 이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등 판단해야 하죠. 판단을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에 설치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 데이터 분석과 판단 기술은 아주 중요하죠. 구글은 검색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구글은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컴퓨터 장비는 가능한 한 값싼 것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자신들이 직접 개발하기로 했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이용하면 기계가 고장날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구글은 처음부터 고장 발생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해요. 분산 파일 시스템은 이를 위해 개발된 구글의 독자적인 기술이죠. 분산 파일 시스템은 같은 파일을 여러 개 복사해서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걸 말해요. 또 파일의 내용과 위치에 대한 정보도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저장한대요. 이렇게 파일의 내용과 정보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뉘어 저장되면 검색 시간이 단축되죠. 또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검색이 이루어져도 어느 한 곳에 작업량이 집중되지 않아 장비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저장된 복수의 정보 중에서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보를 찾아내 검색하게 되죠. 따라서 한 대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는 다른 곳에 복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질 염려도 없어요. 이 외에도 대용량 데이터를 빨리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구글은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빅데이터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 부르는 대규모 시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저장 장치와 처리 장치로 되어 있어 전력 소모가 엄청나대요. 그리고 장비에서 내뿜는 열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고요.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 날씨가 추운 북쪽 지방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했고요. 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 구글의 사업은 모두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글 정말 엄청난 회사네요. 빅데이터 활용의 예 한번 볼까요? 기업의 마케팅으로 쓸 수도 있고 전염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 통계적 기계 번역도 해주고 또 선거 예측도 할 수 있대요. 차량 내비게이션도 바로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108년간 염소의 저주에 시달린 야구팀이 승자가 된 비밀, 빅데이터 베이스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염소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나요? 1945년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월드시리즈 경기에 있었던 일이래요. 시카고 컵스의 한 팬 한 명이 염소를 끌고 야구장에 입장을 하려 했대요. 당연히 사람들은 염소를 야구장에 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거부했죠. 염소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팬은 컵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이 저주 때문인지 정말로 시카고 컵스는 이 경기를 포함한 월드시리즈에서 3승 4패로 지금 알아요. 그 이후로도 컵스는 월드시리즈에서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시카고 컵스의 부진을 보며 염소의 저주라 말했죠. 1908년 이후로 100년이 넘도록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 그 저주는 정말이지 오랫동안 지속된 셈이죠. 그런데 정말로 오랜만에 시카고 컵스는 우승컵을 거머쥐어요. 2016년 클리블랜드와의 월드시리즈 최종 7차전에서 연장 10회에 8대7로 승리한 거예요. 108년 만에 염소의 저주를 풀게 된 거죠. 저주를 풀게 된 비결이 뭘까요?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 우승에는 빅데이터가 있었어요. 빅데이터의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시카고 컵스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이 평소 연습하거나 경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동작 하나하나를 모두 데이터로 바꾸어 분석했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소 선수들의 동작과 조금이라도 다른 동작이 나타나면 원인을 파악해 자세를 교정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했죠. 그 결과가 바로 우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야구에서는 투수가 던진 투구수와 공의 속도,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은 기본이고 특정 타자가 특정 투수와 만났을 때 얼마나 안타를 치는지, 일루로 진출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수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미국 레이저리그에서는 전 경기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2015년부터 도입했대요. 우선 경기장 곳곳에 설치한 장비를 통해 야구공의 속도와 궤적은 물론 투수와 수비수, 타자의 움직임을 일일이 측정하고 분석해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는 그냥 속도와 상대 속도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수비수의 경우에는 타자가 공을 친 모습을 보고 수비를 하기 위해 첫 발을 떼기까지 걸리는 시간, 가속도, 최고 속도까지도 측정한대요.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한 게임당 평균 7.3TB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하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팀이 어떤 투수를 내보내는지에 따라 최근에 그 투수의 공을 잘 쳤던 타자를 내보내는 전략을 짤 수도 있죠. 또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도 선수의 실력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자신의 팀에 필요한 선수를 찾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강정호 선수가 활약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통계 분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대요.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한 뒤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 투수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또 상대편 타자의 과거 안타 기록을 분석해 효과적인 수비를 하도록 했대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파이어리 리츠 팀은 2013년에 21년 만에 드디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된답니다. 이 팀의 이야기는 빅데이터 베이스볼이라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축구 대표팀도 빅데이터 분석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독일 축구 대표팀은 훈련 중인 선수들의 어깨와 무릎에 4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운동량과 심장 박동수, 슈팅 동작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수비와 공격 전술을 수정하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절했다고 해요. 우리가 즐겨보는 야구와 축구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스포츠 과학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나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 시티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미래 세상 또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세돌 기사를 이긴 알파고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아셨죠?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면서 특정한 분야에선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지만 사람처럼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법률 분야에서는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빨리 법률 검토를 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어린아이 수준에도 못 미치기도 하죠. 인공지능 기술은 한 분야의 천재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아직 기술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술을 만나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대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그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인공지능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결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만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한번 미래 속으로 우리 상상해봐요. 미래 속으로 고고!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철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과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해요. 이웃집의 선영 씨는 걸어서 출근하고 앞집의 승환 씨는 인터넷과 화상통화를 통해 집에서 근무를 하죠.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 한가운데는 물건을 만드는 스마트 공장이 있대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도심 한가운데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공장 앞을 지나면 공장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대요. 로봇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직접 하기 위험한 일을 대신하기도 하죠. 공장에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없어요. 주문하면 바로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 근처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할 때는 차고 있는 작은 목걸이나 팔찌 안의 센서가 운동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하루의 활동량을 모두 데이터로 저장해요.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맥박과 호흡 등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한 건강 상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전송되죠. 스마트시티에서는 이렇게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와 병원 진료 기록, 의료보험 기록이 모아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의료 지원 서비스인 스마트 헬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오면서 철수 씨는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요. 이미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우유와 생수가 다 떨어졌다고 자동으로 주문서를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희미하게 켜져 있던 가로등은 철수 씨가 지나가자 자동으로 환하게 켜져요. 철수 씨가 앞으로 현관을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1층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스마트시티 덕분에 철수 씨는 여유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답니다. 와우, 대단하죠? 이 이야기 속 철수 씨의 생활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기술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어요.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빅데이터가 변화시킬 미래 도시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54%인데 유엔은 2050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도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일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지죠.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일자리 부족, 쓰레기 처리 등 도시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죠. 스마트 시티란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말해요. 이렇게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빅데이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러한 이상적인 도시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빅데이터를 적용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죠. 프랑스의 해변 도시인 니스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차량 절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또 미국은 도시 주요 지역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기후와 대기의 오염 정도,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서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별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의 항저우시에는 얼마 전 빅데이터 버스가 등장했대요. 승객이 미리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해서 예약하면 데이터 센서에서 맞춤형 운행 노선을 만들어요. 버스 노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새롭게 노선이 정해지는 셈이죠. 22명 이상의 승객이 같은 노선을 원하면 버스를 운행해요. 또 항저우시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4,000개의 지능형 CCTV를 설치했어요. 이를 통해 수집한 차량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 신호등 차량 흐름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했죠. 그 결과 차량 속도가 11%가량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 6만 8천 대를 112, 119와 연계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 119로 전화를 하면 상황이 발생한 곳의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해 구조나 구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의 스마트 시티가 기대되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선생님도 궁금해집니다. 자, 뒤에 부분은 다음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